하남 분기점 부근으로도 정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봄 남정미의 책임져. 자, 이 시간은 개그맨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그리고 소설가 김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 오늘 두 분 더욱더 밝아 보입니다. 네네네. 네,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예, 가족을 안 봤더니 기분이 좋네요. 예. 그렇습니까?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 만나볼 책은 지금 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시겠지만 자, 오빠가 돌아왔다. 예. 김명하 소설집. 맞습니다. 요거죠. 네, 그 중에 이제 단편 오빠가 돌아왔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하, 여기 오빠가 돌아왔다. 저 이게 그냥 장편인 줄 알고 네. 아유 언제 읽지 그랬는데 짧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네. 중요한 건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맞아요. 그 단편도 다 읽었습니다.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어허. 그 소설은 어떤 해답이나 뭐 주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의미를 질문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이 김영하 작가는 유명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탁 치면 다 아는 그런 작가죠. 1968년생 김영하 작가. 아버지는 군인이셨고요. 어머니도 이제 군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파병됐었는데 거기서 만나셔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남을 낳았고 그중에 장남이 김영하 작가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의 직업상 이렇게 근무지 부대 이동이 잦았고 그래서 김영하 작가 유년기에 이사만 6번 정도 67번 했다고 해요.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서 친구가 없어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자연히 책과 친구가 돼서 독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전학을 안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지금 이렇게 본인 얘기한 예,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고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이사를 많이 믿습니다. 다녀야 그러니까 책을 책을 읽을 많이 수 보게 있다. 되는 건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꽁트를 통해서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IMF 너도 나도 힘든 시절 열심히 살아도 입에 풀칠을 할까 말까 한 그 시절에 우리 아빠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우리를 못 살게 했다. 특히 오빠. 아빠는 매일 오빠를 개패듯이 패고 속옷바람으로 쫓아내기가 일쑤였다. 야, 이 자식들 와! 야, 너 옷 안 벗어? 옷 벗고 당장 나가! 이 자식이 옷 벗고 내가 사준 옷 입고 이거 아이고 벌거벗고 나가라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죽도록 맞을게요. 네? 아이고 저 벗어 이거 아유 이거 진짜 이쪽으로 안 와? 저런 걸 아빠라고 나중에 두고 봐라. 너 뭐라 그랬어 이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했던가. 그런데 오빠는 달랐다. 16살 어느 날 술에 취해 달겨드는 아빠를 때려눕히고 오빠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4년 후 오빠가 돌아왔다. 나보다 서너 살 위 정도 되는 17살 못생긴 노랑머리 날라리 여자애 하나를 달고서 말이다. 그때 아빠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오빠에게 인정사정 없이 휘둘렀다. 내가 이것들을 그냥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이거 아주 그냥. 하지만 오빠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오빠가 아니다. 곧바로 반격이 시작됐다. 오빠는 아빠에게서 빼앗은 야구 방망이로 아빠의 등짝이며 엉덩이, 허벅지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 아니 무지막지하게 팼다. 아이고 이놈이 지 애비를 패 에라이 호래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드님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는 그날부터 그 못생긴 여자애와 살림을 차렸다. 둘은 아주 꽁냥꽁냥 죽고 못 살았다.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오빠 어디 가세요? 여자애도 오빠만 보면 침을 질질 흘렸다. 오빠 어디 가세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 형사가 찾아왔다. 이경식이 집에 있나?
제가 이경식인데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라고. 아이고 청소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형사님. 그래 저놈 어서 잡아가쇼. 아주 그냥 이 질이 아주 나쁜 놈이. 너 진짜 내가 너 언젠가 한번 내가 큰 짓 갈 줄 알았다 내가. 아이고 잘됐다. 그림이 빤히 그려진다. 우리 동네 전문 고발꾼 아빠가 나의 오빠이자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희 아드님을 아니 약간 이상한 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원조 교제라고. 원조 교제를 하지 뭡니까 원조 교제를.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날 오빠는 아빠 방 방문을 도끼로 찍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난리통의 엄마는 뭘 했느냐고. 아유 아주 그냥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술만 처먹고 아주 그냥 지 처자식 패는 불안당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에이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 퇴 내가 이 집 나간다. 아이고 참. 그렇다 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동네에서 한밭집을 차렸다. 대체 우리 엄마는 나와 오빠를 무슨 생각으로 낳았을까.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엄마, 나 왜 나왔어? 아니 이게 새벽 대바람부터 한식당 개시 전부터 채소게 왜 이런 얘기를 왜 나왔는지 네 잘난 그 애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인간 말종 아주 그냥 개불 시베리아 노숙해 아버지한테 가서. 하지만 참 쿨한 우리 엄마. 못생긴 여자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아빠를 두고 XX 삐리리 욕을 해대더니 아주 그냥 내가 XX 아주 그냥 나 오늘 집에 들어갈 거야. 뭐? 귓구녕에 막혔어. 아 집에 들어간다고. 왜? 와서 어디서 잘 건데? 가서 어디서 저기 너랑 같이 자지 그럼. 내가 누구랑 자겠어? 설마 당신은 아버님이랑 자겠어요? 에? 그렇게 말하고 나에게 괜한 꿀밥만 먹이던 날 에잉. 엄마는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치 게릴라 지도자처럼 비장하게 아빠를 향해 선언했다. 저기요. 그 되도록이면 말 섞지 말고 삽시다. 공기처럼 그냥 산소처럼 있지만 아닌 척하고. 응? 알았죠? 행여나 대체 부부가 뭔지. 그날 이후 아빠는 밤마다 내게 야, 어이 딸내미, 너 어디 놀러 안 나가냐? 요 밤중에 어딜 나가요? 야, 넌 무기라서 나가도 안 잡아가. 야, 엄마한테 잠깐 안방으로 건너오시라고. 직접 해. 아, 진짜 아주 그냥 참 오밤중에 말만한 딸더러 나가 놀라는 아버지. 나가 놀아 좀. 엄마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아주 나를 들들 볶아대서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나가 좀 나가.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오작교 노릇을 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한테 가봐. 응? 아주 나도 달달 볶여서 죽겠어. 조그만 것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주 그냥 잠이나 자 그냥 자. 응? 에휴, 내가 잠든 척을 하고 말지. 엄마는 몰래 방을 빠져나갔다. 자지? 응. 그날 밤 엄마와 아빠, 오빠와 못생긴 애, 이 양쪽 방에선 뭐 고양이 소린지 뭔지 하여튼 청소년이 듣기엔 민망한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 집에 진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아니죠?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아니죠?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니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밀란 쿤데라가 배신당한 유언들이라는 책에서 소설은 도덕적 판단을 유예한 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접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도덕, 사회적인 윤리의 잣대로 이렇게 보면 조금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덕분에 이제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족 안에서 과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나 그런 걸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소설을 보면 배경이 이제 IMF 직후인 1998년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굉장히 그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었거든요. 그럼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요. 근데 그 가정을 재건하는 일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리더가 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게 또 오빠가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소설 안에서는 조금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날이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가족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이제 하니까 집을 나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가족들이 또 남이섬으로 야유회를 떠나는데 화목한 가족 드라마처럼요. 사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야유회인데 그런 모습으로 또 가족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보면 모두가 누구의
어떤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아들이고 며느리인 그런 가족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욕망이 이 소설에는 좀 녹아 있어요. 예. 보면은 소설 속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네. 재미있습니다. 아버지는 김보험 작가가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 제도가 갓 이제 탄생한 1998년이 낳은 괴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막 섰을 때 그렇게 구청이랑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정신을 발휘했어? 예, 안녕하셔요. 아이고 신고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신고를 하셔서 동네에서는 민원 왕이기도 하고요. 요즘 보면 찌파라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숨어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신고 정신이 너무나도 투철한 그런 분이시고 오빠는 아버지에게 억압받아서 튕겨져 나갔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역으로 제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노동으로서의 경제 활동을 택배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봤을 때 청년 노동자의 표상,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었다고 판단되었었던 택배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역시 배운 거 없고 많이 할 줄 아는 거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한밭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때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시대적으로 갈 수 있는 엄마와 청년이 갈 수 있었던 길을 밟고 있습니다. 이 오빠의 여자인 소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연도 걸어 들어와서 오빠랑 같이 오빠의 벌어오는 돈에 숟가락을 얹음으로 인해서 같이 엎여 들어오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은 14살 경선의 입장으로 나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IMF가 막 있었던 그 이후에는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맞아요. 정말 엄청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또 엄마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생기고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뭔가 떳떳한 모습을 못 보였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아 실현이 다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걸로 그냥 맞아요, 때우게 맞아요.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족의 해체와 갈등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이 좀 극단적으로 이 오빠가 돌아왔다는 그걸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남이섬에 이렇게 어찌됐건 그 뭐 하여튼 털털거리는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남이섬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맞아요. 뭐죠 그 매운탕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네. 그냥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잔도 기울이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누면서 가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안 얘기하고 우리 보고 느끼라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소설에서 텔링 아니고 쇼잉이라는 건데 예. 말로 이런 걸 느껴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독자가 맞아, 사실 가족 뭐 있어? 이런 게 우리 모습이지 라면서 그렇지.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아하, 이게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네. 홍상수 감독이 좀 떠올랐어요. 이 책에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왜 굉장히 서민적이고 실제적인, 왜 홍상수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저게 영화야 뭐 아니면 현실이야. 우리 맞아. 그냥 그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뭐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명징하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뭐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도 그렇고 살인자의 기억법도 그렇고 오빠가 돌아왔다 이 작품도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김범 씨께서 그 전부터는 영화 전문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영화가 많이 있었지요. 네, 뭐 주온 것이라는 영화도 예. 거울에 대한 명상과 사진관 살인 사건을 합쳐서 만든 영화였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장편 데뷔작이에요, 문학동. 네, 그 데뷔할 때도 원래 한 작품만 뽑는데 네. 조경란 작가랑 두 작품을 뽑아서 이례적으로 동시에 대상을 2명 뽑은, 그렇게 해서 데뷔를 그랬군요. 크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비상구는 단편으로 이제 찍혀져서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살인자의 기억법은 많이 아시죠? 설경구 씨가 주연을 했었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 아시죠?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김영하 작가가 한예종 교수로 있을 때 예. 각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종상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때 제가 그 수상 소감을 이제 봤는데 이건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서 있는 기분이 든다.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뭐 이러면서 수상 소감을 겸손하게 밝히고 내려가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김범 작가님도 그런 아셔요? 이분을? 저
제가 한예종 시험 볼 때 면접관이셨어요. 아. 저희 학교는 5명밖에 안 뽑거든요, 한 학년에. 근데 이제 저를 뽑아주시고 예.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딱 입시가 끝나고 나서 퇴직을 그래요?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 이제 입시를 치러졌는데 1차, 2차 글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봐요. 네. 근데 1차 때 제가 쓴 글이 조금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공익요원이 이면지를 보면서 이 이면지의 주인공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이디어 이웃녀가 이거 어디 놀러 가려는데 누구랑 가지? 막 이런 상상력으로 제가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속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1차 시험에 뭐 썼어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공익요원이 주인공이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웬 여자애가 그걸 썼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영하 작가님 이면지 하면서 저를 가르치셔가지고 제가 맞다고 제가 그걸 썼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면지의 여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중에 뭐 영화 되면 예. 저 공익요원으로 시켜주세요. 예? 김홍성 아나운서를? 네. 너무 늙었다. 보니까 김영하 선생님이 예. 그 한예종에 있었을 때 그 보니까 그 한예종 학생들이랑 같이 지중해 섬 시칠리아로 놀러를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본 풍경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범 작가님 뽑기 전에 딱 갔다가 그 시기구나. 예, 뽑고 나서 갔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굉장히 저는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네네. 네. 그 학교 교수를 하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면 제가 쓰는 만큼의 에너지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학교에 계시면서 약간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셨던 게 아쉬움이 좀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나가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예. 네네. 집필 활동 말고도 대중 활동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김영하는 책 읽는 시간,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이라고 개인 팟캐스트를 2010년부터 운영한 1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경험들이 참 많아서 그것이 지식으로 치환된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키가 쭉쭉쭉 컸다. 그때부터 나의 성격도 쭉쭉쭉 외향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단하기 전에부터 독서를 많이 해석을 했는지 예. 실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995년에 나온 이 거울에 대한 명상이라는 작품이 원래 신춘문예에서 낙방을 했는데요. 이것을 눈여겨본 개간지 리뷰가 요걸 갖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의 프로필을 보면 리뷰로 등단했다고 적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주홍글 씨의 원작이 되기도 하고요. 등단하기 이전에는 습작을 했었는데 무협 학생운동이라고 무협지도 쓴 적이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는 막 자랑스럽게 밝히진 않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강연과 이런 강연과 그 독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중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하 작품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책이 술술 읽히는 뭐 그런 정말 가독성이 참 좋은 네, 책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저도 소설 쓸 때 계속 이렇게 저한테 주지를 시키는 게 예.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넣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김영하 작가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 전달을 간단하게 그렇군요. 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예.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랑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연구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 소설에 보면 오빠가 돌아왔다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언니가 간다로 끝나요. 그 새끼 고양이들 5마리 낳았다고 그렇구나. 그 화자 나가 그 5마리 고양이를 챙기러 가면서 그 고양이들한테 자기를 언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언니가 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빠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다 가족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설 시작할 때 오빠가 돌아왔다가 첫 문장인데 이건 다 소설에서의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고 시작해서 언니가 간다로 끝났으니까 이 소설에선 진짜 이 뭐 가족에 대한 얘기 정말 굉장히 적절히 하고 있는 셈이죠. 예. 네. 본문으로.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포인트를 두고 보셨으면 좋은 게 권력의 이동성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따라갔는가입니다. 그 타인을 가늠하는 그 시대의 시각이 경선 14살 소녀의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처음엔 권력자인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구타를 그렇죠. 당하는 집안에서도 있었던 경선이가 아버지를 다시 와서 이제 그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 포식자의 위치가 아버지에서 오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경선이 또 슬그머니 오빠한테 이렇게 붙고요. 그 반격으로 인해서 찾아갔었던 이 권력자의 어떤 이동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선의 시각처럼 본의 아니게 편하게 그 눈치채고 먼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편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소연의 입장도 그렇고요. 변하지 않으려 버티다가 뒤로 밀려난 사람들의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보태보겠습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는 엄마던데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예. 정리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정리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되게 재밌는 게 뭐 방금 정미 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설은 IMF가 우리한테 남긴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모든 잣대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권위라는 것도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에 생긴 건데 경제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빠가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곱씹어볼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아주 적절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오빠도 너무 미안하고 때리지만 않으면 엄마도 뭐 이 대단하고 정도면.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상력을 정말 끝없이 펼쳐서 네. 이 도덕적인 잣대를 좀 유예하고 네, 이 맞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김영하 작가의 책 함께 맛있게 읽어봤습니다. 자, 김봄 작가님 그리고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정보 들으시고 잠시 후 4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